우리나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약 25만 건. 최근 경찰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5일부터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단속 강화는 환영하지만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업주까지 처벌하는 것의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경찰이 발표한 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관한 이 대책 이번 주부터 실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제 지난 24일 날 대검찰청과 경찰에서 네. 그 음주운전 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했는데 네네. 이제 그 강화 방안의 그 내용이 네. 그 음주운전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동승자도 처벌하고 동승자도 네, 술을 판매하는 업주까지도 처벌하겠다고 해서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이런 부분에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좀 굉장히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제 음주운전 사범을 처벌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네네. 근데 문제는 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동승자도 방조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조범이란 건 뭐냐면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사람의 경우 네. 이럴 건 이제 방조범이라고 그래요. 그럼 형사법으로 들어간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가령 이제 누가 자살하려고 그럴 때, 네. 나 자살하겠다 그럴 때 무슨 자살할 수 있는 도구를 준다든지 그래 해봐라 이러면 자살을 도와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이제 이른바 방조범인데. 네. 근데 음주운전의 방조범이라는 것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옆에서 그냥 이 방치하듯이 또는 도와주는 네. 그런 고의나 그런 과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에 네. 대한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고의나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조범의 고의, 네. 이것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를 처벌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술을 판매한 사람들까지 네. 처벌하겠다는데 술 판매한 사람은 음주운전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알 수도 없으니까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연관관계를 또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을 테고요. 네네. 또 음주운전, 물론 이제 상습일 경우이지만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이 차량은 어쨌거나 개인 재산권인데 예. 이것을 몰수하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형법 48조에 보면 네. 범죄에 제공이 되었거나 범죄에 준비되거나 우려가 있는 네네. 그런 물건을 몰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에 제공됐다는 건 뭐냐면 자동차가 네. 음주운전 사범에 도구로 제공이 된 거잖아요. 네네. 음주운전자가 차를 운전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음주운전 사범에 제공된 네. 그 물건이다. 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몰수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뭐 음주운전 됐다고 해서 중간에서 딱 잡으면 바로 몰수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그 기준이 있겠죠. 상습적이라든지 뭐. 근데 문제는 몰수는 반드시 그 음주운전 사범 그 사람의 소유인 물건은 몰수할 수가 있는데 네네. 가령 뭐 리스 차량이라거나 네. 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서 운전했다거나 네. 이런 경우는 몰수가 안 돼요. 글쎄 그런 경우에. 그러면 또 형평에 또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준도 네네. 더 심도 있는 좀 연구라든지 검토가 필요하겠죠. 네. 자, 그럼 이번에 이 실효성 논란에 관한 것은 이 동승자 처벌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방안의 대책이 많이 있는데 처음이 아니었다지요? 그러니까 동승자 처벌이 네. 그동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동승자의 경우에는 네. 음주운전자의 그 음주운전 사범을 네. 그 명백히 방조했다고 보여진 그런 경우에 네네. 뭐 옆에서 야 운전하는데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적극적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죠. 이제 뭐 그런 뭐 특이한 경우 외에는 거의 처벌되지 않아서 네. 그동안도 동승자가 처벌된 경우는 한 9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보면.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 벌금형이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도 몇 명 됐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동승자 처벌을 그 강화 방안으로 음주운전 사범 단속 강화 방안으로 다시 내놓은 것은 네. 그동안 처벌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 네네. 이런 뜻에서 동승자 처벌을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것이죠.
자, 이런 걸 보면 이 음주운전을 굉장한 어떤 큰 범죄자로 보는 인식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음주운전은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좀 심각한 이 어려운 문제를 주는데 해마다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지금 뭐 보통 그러니까 2013년에 음주운전자가 한 26만 명쯤 됐고요. 굉장히 많네요. 네, 그리고 2014년에는 이제 25만 명, 네. 지난해는 24만 명. 네. 근데 2013년에는 근데 문제는 그 24만 명, 5만 명 중에서 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보면 2013년에는 한 3만 9천 명, 또 2014년에는 4만 1천 명, 작년에는 이제 4만 4천 명 정도. 상습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상습 3회 이상, 네네. 이 상습 음주 운전자들의 경우에 교통사고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인리 법칙이라고 네. 원래 교통사고 보험 연구소 설계사가 이제 한번 그 연구한 게 있는데 네네네. 큰 사고가 나려면 네. 작은 사고가 계속 난답니다. 네, 한 그렇죠. 30배씩 나다. 네. 그러다가 그게 큰 사고가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 것은 이렇게 음주운전 괜찮겠지 하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의 경우가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밝혀지고 적발된 게 이 정도지. 네, 그렇겠죠. 실제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것까지 한번 같이 검토해서 포함시키면 이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걸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교통신호 잘 지키는 사람도 음주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서 결국 상대를 사상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음주운전자의 이 차는 네. 사실은 흉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래서 처벌을 지금 강화하려고 네. 이런 단속 강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이 음주운전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아마 많은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 네네. 여기에는 차량 제공자나 술 제공자에 대해서 다 같이 처벌하는 네. 그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네. 같은 경우에는 차를 타면 그 음주 측정기가 있어요. 거기다 네. 불어서 네. 이게 음주운전이라고 밝혀지면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해놨어요. 자동적으로? 네, 차에 그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차에는 모두 다 네.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네. 시동 걸기 전에는 반드시 음주 측정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에 통과되지 않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걸리면 네. 그럼 5년 최고 5년을 감금할 수 있고 또 $9,000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굉장한 있고요. 비용인데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이 이제 상습적으로 해서 이게 적발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되면 유럽 전체 내에선 아예 평생 동안 운전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운전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결국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음주운전 단속 사범에 대해서 네. 이 단속 강화 방안은 네. 방향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음주운전이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우리나라보다가 아주 굉장히 강화된 법들이 외국에 예. 많이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중요한 원칙을 세울 때는 그 원칙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라는 것이 많이 좀 생기는데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좀 촘촘하게 세부적인 항목이 좀 나왔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네.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원칙과 예외는 원칙이 큰 본류고 예외는 극히 일부분의 이른바 진짜 예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운영을 잘못하면 예외가 원칙이 돼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진짜 뭐 유전무죄, 뭐 네. 무전유죄, 뭐 이런 식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법망을 빠져나갈 수도 있고 네. 또 뭐 그 법에 맹점이 있으면 그 맹점을 이용할 수도 있고 네네. 또 음주운전에 걸리면 그냥 차 세워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네. 그래놓고 그 다음날 나타나가지고 네. 뭐 이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만 탈피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주 측정하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 증거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물론 이제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그래서 한 뭐 10시간 후에 오면 체열을 해서 네. 10시간 동안 현재 체열이 어느 정도 음주 농도를 보고 네네. 이걸 가지고 역산을 하면 10시간 너 도망갔을 때 음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진행되는 과정을. 예, 그걸 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아예 한 하루 반이나 이틀 만에 나타나면 네. 그 위드마크 역산도 안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음주 되면은 음주에 걸리면은 이제
처벌이 크니까 네. 뭐 이 차 운전도 못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게 그 0.05의 정지인데 네네.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생계에 꼭 필요한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뭐 0.05라고 해서 차를 몰수해버리면 네. 그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든지 네. 그렇다고 이제 그 예외 규정이 좀 또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네네. 이제 이런 거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규합해서 네. 이런 생계 유지된 사람의 경우에는 뭐 어떤 기준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뭐 이런 걸 쭉 좀 다 기준을 만들어서 네네. 계량화를 잘 시켜놓으면 네. 그런 그 계량화에 따라서 본인이 아 내가 음주운전했으니까 나는 어느 처벌을 받을 것이다가 예측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러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겠죠. 또 뭐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네네. 평등하게 적용이 되고 운영의 묘를 정확히 살릴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음주운전은 많이 줄어들 네. 걸로 봅니다. 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는 해당되는 사례가 없어야겠습니다만 이 모든 게 윤리와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단속 이전에 스스로 삼가고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